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좀 받다 보면 나랑 사는 게 별반 많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읽는 약국 통해서 좀 어떤 그런 동질감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 외롭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연 보다 보면 사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동질감을 느끼실지 제가 또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손으로 글을 쓰고 어딘가에 이야기를 보낸다는 게 많이 낯설고 어색한 50대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숨이 턱 막히는 고민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마음 편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 용기 내어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엄한 부장이고 아내에게는 믿음직한 남편, 아이들에게는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아빠가 되어야 하다 보니 저는 늘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인데 길을 잃을 위기에 놓이니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25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첫 입사해서 이직 한 번 없이 32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몸바쳐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쉼없이 달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회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며 얻은 제 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겠죠. 저의 모든 시간을 바쳐 일했던 곳에서 퇴직 권고를 받으니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언젠가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모든 길을 지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부럽다고요. 매일 깨지고 혼나는 햇병아리 신입에게 제 삶은 그저 평온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그들이 부러워요. 앞으로 저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제일 마음이 쓰이는 건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어렵고도 미안한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던 제가 하염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25에 입사하셔서 32해 동안 한 회사 근무를 하셨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단 먼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사연 주신 분. 가장이고 아버지란 자리에 계시잖아요. 전 엄마긴 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르겠는 게요. 이거를 짊어지고 내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압감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퇴직 권고를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공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회사에 32해 32년 동안 계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상상을 감히 해보건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참아야지, 오늘 조금 더 버텨봐야지 하고 지나오셨을 것 같아요.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니 그게 인생이 끝났다거나 뭐 이렇게 삶이 멈췄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스스로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32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아침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어딘가로 가야 할 곳이 없어진 건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다음의 삶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의 삶을 또 꾸리려고 계획을 또 찾고 계시지 않나요? 오랜만에 못 하셨던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걸 또 한번 공들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잠깐 쉬었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60대를 바라보시는 연령이 되셨는데 좀만 기운을 좀 내보시면 좋겠어요. 여지껏 내셨던 기운하고 좀 다른 기운, 조금 더 나한테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쉬시면서 조금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좀 오손도손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좀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계획을 한번 찾아볼까, 해볼까, 세워볼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책, 좋은 또 어떤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한 마음으로 또 편하게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 주신 분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읽어드릴 오늘의 책은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노스텔지아, 그리고 다시 문학이 내 생활과 밀접하게 온다면 내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글로 써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몇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나로 살아갈 용기. 매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국어 과목을 가르치며 저는 늘 여러 모습의 청춘을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열정에 불타는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또 어떤 날은 불안에 초조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자유와 불안, 자신감과 자괴감, 강함과 나약함처럼 모순된 단어들이 동시에 떠오르진 않나요? 청춘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당찬 기운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시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부신 청춘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갈 이들을 지켜보는 일은 경이롭고 때론 눈물나게 짠하기도 해요. 문학 작품 중에도 청춘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떤 작품들이 떠오르시나요? 데미안, 호밀밭의 파수꾼, 수레바퀴 아래서.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좋아합니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청춘의 고독한 방황을 섬세하게 포착해낸 현대 일본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국내에서도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었죠. 문단에서는 대학 초년생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이 책을 꼽는 데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학평론가 유종호 씨는 고급 문학의 죽음을 재촉하는 허들의 대중문학이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수많은 청춘이 이 소설을 읽고 공감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과 동년배인 주인공 와타나베가 겪는 성장통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이 소설은 청춘의 방황을 이야기할 때 죽음과 사랑을 빼놓고는 소설 속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소설을 단순히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난잡한 대학생들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통해 청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청춘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니.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이별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이들과의 이별이나 소중한 시절, 물건, 심지어는 한때의 감정과의 이별에도 우리는 자주 아파하곤 합니다. 청춘은 유난히도 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는 시기이죠. 마음도 몸도 빠르게 변하고 주변 환경도 빠르게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 청춘들도 이별과 상실의 경험을 제게 들려주곤 합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그런 청춘의 시간을 지나온 중년의 와타나베가 보잉 747기를 타고 독일의 함부르크 공항으로 향하는 도중에 19살의 봄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교 시절의 끝자락에 와타나베는 친구인 키즈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의 자살은 와타나베에게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대학 입학 후에 그는 키즈키의 애인이었던 나오코를 만나 키즈키를 잃은 상실감을 공유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20번째 생일날 둘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후 나오코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몇 달 후 요양소에 있다는 소식이 담긴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무렵 와타나베는 활발한 성격의 여대생 미도리를 만나 새로운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오코마저 반복되는 허무와 상실을 견디지 못해 요양원 숲속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와타나베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방황과 상실을 이어나가며 삶을 지속합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청춘의 한때를 그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별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숱한 이별을 견디며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별 후에도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친구와 연인의 자살로 상실과 방황을 거듭하던 와타나베가 피가 통하는 생기 넘치는 여자인 미도리를 만나 다시 살아가듯이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이별을 향해 가는 동시에 오늘의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약하고 불안정한 청춘은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할까요? 견뎌낸다는 표현보다는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나오코는 자살한 언니와 남자친구와의 과거에만 갇혀 있다가 결국 자신도 죽음을 택합니다. 이별과 죽음의 상실감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나오코와 달리 와타나베는 방황 끝에 새로운 삶을 예고합니다. 미도리에게 전화를 건 것이죠. 제가 이 소설에서 와타나베보다 더 애틋하게 여긴 인물이 바로 미도리입니다. 거침없고 털털한 성격의 미도리는 소설 속 배경이 1960년대 후반이란 점을 고려하면 꽤나 파격적인 캐릭터입니다. 청춘의 특권이 방황과 상실을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물이죠. 저는 이런 청춘이 와타나베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청춘들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 다만 사랑만이 구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청춘들에게는 사랑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도 없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청춘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선명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달려가 말해줘도, 목소리로 전해줘도, 글로 보내줘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별의 상실감에 빠져 방황할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와타나베가 그러했듯이 그 사랑이 놀랍게도 당신의 삶을 구원하겠지요. 사랑 하나로 삶을 구원할 수 있다니. 청춘의 상실과 사랑은 이렇게나 충만하고 단순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청춘의 방황도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물론 그걸 깨닫기까지 지난한 여정을 거쳐야겠지만요. 그 시기를 지나오면 결국 우리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타나베가 해외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청춘을 회상하는 도입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도 어느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중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치열했던 청춘을 지나온 와타나베는 이제 걱정할 것도 배울 것도 성장할 것도 없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제 생각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성장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장은 단단하고 견고했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세계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이지만 그야말로 고통스럽기에 성장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청춘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던 세계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언제든 또다시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지요. 물론 청춘만이 지닐 수 있는 낭만적 시선이나 순수한 마음은 퇴색되겠지만요. 영원히 피터팬으로 살 수는 없지만 대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되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행운과 불운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 예상하셨나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은 어떤가요? 결혼한 배우자는요? 원래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할 것이라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리라 생각하셨나요? 이 질문에 예상했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강사 생활은 행정고시 학원에서 대타 강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후로도 계속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일타 강사를 꿈꾸며 강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과 몇 년이 흐른 후 가깝게 지내고 있다거나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죠.
삶은 언제나 아이러니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번 예상치 못한 행운과 불행이 반복되곤 하죠. 그래서 내 삶의 계획은 완벽하고 앞으로도 그 계획대로 살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은 오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보니 일도 사람도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도 일이든 인간관계든 처음 생각했던 대로 전개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테니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면 덜 상처받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몸에 힘을 빼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여유와 과감히 파도에 올라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삶의 아이러니를 마주할 때면 함께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워낙에 잘 알려진 이야기인 만큼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저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이디푸스가 저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굴복했던 이유를 정해진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가 끔찍한 예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그의 자만과 고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모든 문제의 원인에서 제외한 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오이디푸스를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유일한 인간이었으며 테베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죠. 그는 도시가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자 처남 크레온을 통해 얻은 신탁대로 선대왕 라이오스의 살해범을 밝혀내려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그는 살인사건의 수수께끼를 놀라운 지성의 힘으로 풀어내지만 그토록 저주했던 라이오스의 살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한다는 불행한 신탁이 실현되면서 오이디푸스의 생모이자 그의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목숨을 끊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오이디푸스는 그녀의 옷에 달린 브로치를 뽑아 자신의 눈을 찌릅니다. 사실 이 비극적인 비밀을 알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비밀에 다가섰고 그로 인해 끔찍한 운명과 마주하게 된 거죠. 다만 그는 고통스러운 운명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냅니다. 자신이 실행시킨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 비극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죠.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예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제게는 성격이 벗어날 수 없는 예언과도 같았죠. 타고난 성격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매사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 이런 성격이 가끔은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태도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나의 의지가 모든 일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당하기 힘든 무리수를 두고 시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자니 초보 강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강의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그 시절. 초보 강사 5명으로 팀을 꾸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강사가 5인데 수강생은 3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쓰디쓴 폐강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강사여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모두가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 열정 가득한 초보 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같은 강사 구성으로 개강을 강행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번 연속 폐강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일로 저는 긍정적 의지와 열정만으로 상대를 감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파고들었던 건 교재 개발이었어요. 당시 교육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이론을 정리한 서술형 기본서와 짧은 시간 내에 핵심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압축적인 요약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루 24시간 내내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의지만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잘 만든 교재였습니다. 그렇게 교재 개발에 열정을 불태운 결과 저는 비로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선재 하면 질 좋은 교재가 유명한 만큼 그때의 경험은 저의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 없다면 노력의 방향을 바꾸어 극복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남의 일로 여기던 일들이 나에게도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것이 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지 한 번쯤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일은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 단초는 내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모든 것이 운명과 신탁으로 결정되던 고대에도 개인의 성격과 의지가 결국은 삶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하물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고대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의지가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데도 운명론에 갇힌 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비록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처럼 특수한 인과관계에 의한 운명은 내가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행들 속에서 자책과 원망에 빠져있기보다는 조금은 힘을 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바꿔줄 사람은 나뿐입니다. 이제는 너무 흔해진 말이지만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네 탓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힘들고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저를 붙잡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탓이 아니다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앞으로 한 발 더 내디뎌 보라고 힘을 주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조금씩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내 삶이 내 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면서는 자꾸만 힘이 빠지고 한 발 뒤로 물러서게도 됩니다. 세상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고 진실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과 진실이 지닌 양면성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일희일비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일희일비의 연속입니다. 오이디푸스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평범한 하루 일과 속에서도 일희일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평범한 하루 일과 속에서도 일희일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만 저는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고 슬플 땐 깊이 슬퍼하고 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의 인생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슬퍼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기쁨이든 슬픔이든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장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쇠한 어머니에게 말기암 판정 소식을 알려야 할지 알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한 중년의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모른 채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이디푸스 왕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은 비극적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를 매료시키고 감정적으로 고양합니다. 영웅과도 같은 주인공은 제 아무리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진실의 숭고함을 이야기하고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장중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오가는 그야말로 일희일비의 연속이고 우리는 눈앞의 진실마저 외면하고 싶어 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 속 김첨지처럼 말입니다. 운수 좋은 날만큼 삶의 아이러니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또 있을까요? 이전의 소설은 대개 해피엔딩이나 열린 결말로 끝났지만 이 소설은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죠. 비 오는 어느 날 열흘 가까이 돈을 벌지 못한 김첨지는
그날따라 유독 자신을 붙드는 병든 아내를 뒤로하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침부터 손님을 둘이나 태워 80전을 벌더니 학생 손님까지 받아 하루에 3원이나 버는 행운을 만납니다. 병든 아내가 그렇게나 먹고 싶다던 설렁탕 국물을 사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던 김첨지는 믿기지 않는 행운을 주체할 길이 없어 길가 선술집에 들르지요.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가던 중 김첨지는 아내에 대한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설렁탕 국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진 아내와 빈 젖꼭지를 빨고 있는 개똥이었지요. 이상하리만치 운수대통한 날에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자 김첨지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습니다.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네. 이 오라질 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달개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신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라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물론 지금의 감수성으로 100년 전 김첨지의 과격한 언행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저런 남편이 일반적일 수 없죠. 그러나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김첨지의 절박한 삶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이러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김첨지처럼 최고로 운수 좋은 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삶의 아이러니를 깨달으며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삶의 아이러니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늘 커리어의 끝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생각해요. 학술장학재단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인정받을 때 바로 지금이 아니면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과 삶의 끝자락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늘 끝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게는 이런 생각이 결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감정에 충실하자는 의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추락하지 않고 착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락은 타의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지만 착륙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내려가는 것이므로 결코 비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추락이 아닌 착륙을 꿈꾸며 저만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무사히 착륙하게 된다면 그때 할 걸 하면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 또한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리세요.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실현되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삶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흑백의 삶을 채색하는 이야기. 얼마 전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세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한 번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질문을 해준 사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 삶이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삶이란 정말이지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되기도 하죠. 삶의 태도는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많은 일들의 행동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관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인 1990년대 중반에는 정말 다양한 삶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처럼 이상과 낭만을 좇는 낭만주의자, 시대 이념을 투철하게 추구하는 이상주의자.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이토록 삶의 태도가 다양했으니 당대를 살아간 이들의 삶의 태도는 더 다채로웠겠죠.
그 시절 저 또한 더없이 뜨거운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학의 세계를 접하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만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문학을 접한 후에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인연이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흔히 문학을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에게도 문학은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길을 밝혀주는 등불, 때로는 간과하고 있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게 해주는 멘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학의 효용은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삶에는 저마다 크고 작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모두 미완성인 셈이죠. 짠하고 기구한 삶 속에서 다양한 외로움을 발견하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앞둔 이들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깨닫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 다시 인기를 끈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서도 인간 군상에 빗댄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도시가 봉쇄된 극한 상황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와 마찬가지로 패스트로 죽음 앞에 선 등장인물 모두 저마다의 신념으로 전염병에 맞서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패스트 속 인간 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대로 극한의 상황에 맞섭니다. 죄를 씻어내면 패스트가 사라진다고 믿으며 종교에 의존하거나 삶을 포기한 채 범죄를 일삼거나 떠도는 소문을 맹신해서 몸을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을 마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제절명의 위기와 공포 상황에 처했을 때 저마다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내 앞에 닥친 재앙에 속수무책일 때 우리는 각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까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의 권리를 부르짖는 기자, 본질적인 성찰을 하는 종교인,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도망가지 않은 공무원, 이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문학의 역할입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삶의 태도를 엿보고 그 안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나도 역시나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자유를 꿈꾸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진 유명인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전형 같은 인물이죠.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며 절대 삶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남자,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탄생한 시기는 세계대전이 벌어진 혼돈의 상황이었고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때였죠. 이 묘비명을 곱씹다 보면 이러한 현실을 작가가 역설적으로 투사한 게 조르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은 노인 조르바가 항구 도시 피레푸스에서 배를 기다리다가 젊은 두목으로 불리는 나를 만나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크레타로 들어갈 갈탄광을 개발하는 사업을 벌이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돈과 사랑, 수레와 고가선을 잃은 대신 커다란 자유의 광맥 조르바를 만났기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날 나는 바닷가에서 조르바와 춤을 추며 뜻밖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외부적으로는 참패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부적인 파열은 지구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돈, 사람, 사업,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이 장면은 그리스인 조르바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조르바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실천해내는 열정과 대범함,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순수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잃고 삶을 본질을 외면한 채 살아가던 인물이었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조르바의 등장이 그에게 새로운 생의 의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지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였던 나는 비로소 자신이 세운 장벽을 하나씩 부수어갑니다. 조르바를 통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삶의 태도를 열망하는 것이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시대를 건너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사랑하는 이유일 겁니다. 조르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순간의 진실성에 충실하고 일상의 충만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해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고 지켜내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조르바처럼 마냥 쾌락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그처럼 순간을 진실되게 즐기는 방법을 우리 각자가 찾기 나름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조르바 같은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자리를 지키되 조르바처럼 순간의 진정성과 충만함을 즐기는 인생 말이죠. 저도 이런 조르바의 태도를 동경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한창 일이 많을 때 저는 주당 40시간이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강의를 할 때는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공항에 내리면 이른바 총알 택시를 타고 학원들이 몰려있는 부산대 쪽으로 가는데 도착하면 9시쯤이 되죠. 그때부터 특강을 시작해서 오후 4, 5시까지 연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의 질문을 받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또 총알 택시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비행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죠.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을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얻게 될 때까지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이 강의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날에는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오랫동안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며 서서히 소멸해가는 자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가끔은 내 인생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막 사는 삶을 지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조르바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춤을 추듯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도 값진 경험일 테지요. 그러나 여태까지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이라면 반대로 살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무게의 책임감을 느끼며 제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때는 더없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보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보는 유연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게 문학은 이런 삶의 변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들이 그려내는 희로애락 속에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힘을 얻기도 하고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바꿀 만큼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저도 긴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고 아이도 이제 다 성장해서 독립을 하였고 저 역시도 지금 독립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루에 채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이 뭐야?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정도?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는 온전히 저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에 가끔 놀라기도 해요. 그러니 하물며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잘 리드해주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던 삶을 사셨던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얼마나 갇힌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옛날 소설책 읽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 읽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약간의 낭만을 되찾아보시는 것도 본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책도 좀 읽어드리고 했는데 편한 시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식전 식후 상관없이 무조건 30분간 복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